월요일이죠.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여의도 언더독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 처음으로 모시는데요. 이 코너에 김재현 진보당 상임 대표님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제 기자 생활할 때 뭐 여의도에서 국회에서 그리고 저도 이제 집회를 자주 나가니까 집회 현장에서 특히 지난 이제 내란 한 6개월, 7개월 그 네. 고통스러운 시간 동안 저 멀리서 이제 대표님을 자주 뵀었어요. 그런데 직접 말을 이렇게 할 기회는 안타깝게도 없었고 오늘 마침 오신다고 해서 제가 궁금한 게 참 많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여의도 언더독 시간이니까 우리 이제 보통 더불어민주당과 그리고 국민의힘만 주로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지 다른 당들은 이렇게 약간 소외돼 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저희도 할 얘기가 참 많은데 너무 많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일단 진보당에서 우리 당에서 가장 이 이슈는 좀 중요하게 여긴다. 이거는 꼭 이재명 정부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어떤 건지 좀 충분히 어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네, 짧게. 네. 네. 뭐 정치권 소식을 주로 많이 아침 뉴스에서 많이 보실 텐데 네. 지금 지난 8일이죠. 주한미군 사령관이 그 국방부 출입 기자들을 불러놓고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과 관련한 생각들을 좀 길게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브리핑을 한 적이 네. 있고 많은 분들께서 이미 뭐 동맹의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지금 미국 측에서 관련한 여러 전략적 변경을 네. 고민하고 있고 이것이 한국의 국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우려가 많다는 사실 알고 계실 텐데 네. 이달 뭐 23일경으로 지금 얘기되고 있는 한미 정상회담 때 이것이 이제 주요한 의제로 올라올 수 있고 네. 25일경. 네. 예, 그래서 이 상황과 관련해서 지금 뭐 여러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대통령과 새 정부의 외교 기조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을 만드는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진보당은 동맹의 현대화라는 것이 이름은 근사할지 모르겠지만 네. 이것이 그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역에서 여러 분쟁에 대한민국이 의도하지 않게 휘말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우리의 국익과 무관하게 미국의 의도에 따라서 대한민국 장병들이 희생될 소지까지 있다라고 네. 상당히 위험하다고 보고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이번 주 다음 주에 우리 국민들의 관심 속에서 국익 중심의 외교의 기조를 제대로 수립하는데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고 아마 대통령도 지난 휴가 기간 중에 그런 네. 고심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예. 사실은 2003년 당시 부시 행정부가 부시 대통령이 이제 이라크를 침공하면서 그때 중동에 많은 이제 병력들이 필요하니까 주한미군도 좀 빼나가겠다 해서 뭐 일부 잠깐 갔다가 순환 배치식으로 다시 돌아온 그런 경험도 있고요. 또 얼마 전에 이스라엘 방어 때문에 뭐 포대 하나 또 왔다 갔다 했던 그 기억도 있고.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부터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이름으로 지금은 이제 동맹의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계속 이름은 바뀌어가고 있지만 본질은 결국은 주한미군의 역할, 그러니까 북한을 견제하고자 했던 그 역할을 좀 더 확대시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러시아가 될 수도 있고 또 대만 어떤 그 방어하는데 우리의 지금 있는 주한미군이 같이 동원될 수 있고 그렇다면 과연 한국군까지 영향은 미치지 않는 것인가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의원님이 이제 그런 관점이라는 건 제가 알고는 있었고 대략적으로 저쪽에서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는 그럼 4,500명 뭐 뺄게 이런 월스트리트 보도도 몇 달 전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카드를 계속 교체해가면서 협박 혹은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25일 날 한미 정상회담이 열려서 일부 철수까지 일부 뭐 괌으로 옮기는 이런 안까지 얘기가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지 좋을까요? 의원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은 그 지난 7월 말에 있었던 그 관세 협상 결과에 네. 대해서 뭐 최근에도 그 미국 언론에서 흘러나오는 바에 따르면 이때 안보 관련한 협상도 있었다, 그랬죠. 요구됐었다라고 네네. 하고 저희도 그런 부분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사안들은
언제 짚고 넘어가도 계속 무한정 미룰 수는 없을 것이다. 7월에 그렇죠. 얘기가 나오지 않으면 8월 말에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이때 넘어간다 하더라도 또 이후에 트럼프 행정부 내내 이와 관련한 어떤 전략 변경의 문제는 압박 요인으로 계속 네. 작용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럴 때야말로 한미 동맹 내지는 대한민국의 외교 기조와 관련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가 미국 일변도의 외교에 치우친다면 네, 이런 네.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자 외교, 그리고 국익 중심 외교가 우리에게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재명 정부가 새로운 외교 정책 전환에 대한 고민을 할 가장 적기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어쨌든 그 한미 동맹에 대해서 좀 재검토도 해야 되고 어쨌든 그동안 미뤄왔던 숙제를 어쨌든 이재명 정부에서 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주신 것 같은데요. 주한미군 사령부도 75년 된 거 아니냐, 역할 변경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마찬가지로 저희 입장에서도 그런 점이 있고요. 이번 주는 또 광복 80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8.15가 그래서 있죠.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께서도 여러 새로운 전략 변경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실 거라고 저희도 기대하면서 네.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선 때 그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이제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국민의힘이 저렇게 완전히 극우로 가고 쪼그라들고 어떤 그 의제도 국민들한테 어필하지 못하니까 민주당이 그 넓은 공간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중도 전략 이런 걸 네. 하다 보니까 이게 부작용이 결국은 진보 의제가 사라지는 그런 현상을 만들더라. 그래서 제대로 된 보수가 있어야지 뭐 중도도 있고 진보도 있고 여러 가지를 우리가 그 국민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는데 지금은 너무 의제가 없어졌다. 그래서 네. 지난 대선에도 권영구 후보가 있긴 있었지만 야당 입장 혹은 소수당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아팠을 것 같아요. 이번에 어떠셨어요? 내란 상황이라고 하는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네. 많은 국민들께서도 정치적 의제가 평소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치적 의제를 약간 뒤로 하시고 내란 극복 내지는 뭐 내란 세력의 청산에 보다 힘을 실어주셨던 시기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특검이 여러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이것은 속도전이 필요한 문제라서 빠르게 이 부분에 대한 청산의 의지를 발휘한 다음에 그 지난 광장에서 국민들과 함께 이재명 정부가 약속했었던 네. 사회대 개혁의 요구들을 잘 헤쳐나가는 것이 네. 다시는 내란 없는 대한민국으로 이 나라를 바꾸는 새로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은 내란 없는 대한민국이자 사회대 개혁의 과제들이 잘 실천된 위에 건설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앞서 말씀드렸던 외교의 문제 또는 요즘 대통령이 자주 언급하는 산재를 비롯한 이 네네. 노동의 문제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정치개혁 문제를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정치개혁. 예, 네. 예. 이후에 이런 비정상적인 내란 정치 같은 것들이 횡행하지 않을 수 있는 건강한 민주주의 토대를 만들기 위한 정치개혁 같은 것들도 함께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이슈다 보니까 일단 사면 얘기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오늘 임시 국무회의가 열립니다. 원래 내일이었죠. 그런데 이제 하루 앞당겨서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원포인트 같아요. 예, 사면 이슈가 네. 있기 때문에 오늘이죠. 그 지금 조국 전 대표 그리고 뭐 여러분들 나오고 계세요. 최강욱 전 의원, 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그리고 야권에서는 정찬민, 홍문종, 심학봉, 송원석 원내대표가 문자 보냈던 바로 그 사람들. 네. 전반적으로 많은 뉴스를 지금 보고 계실 텐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대통령 사면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논란의 중심에 있는 그렇죠. 일이긴 한데 이번 같은 경우는 취임 후 2달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첫 사면권 행사이고 게다가 네. 또 내란 사건으로 인해서 조기 대선이 치러졌기 때문에 그 후속 작업으로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민감한 상황임이 분명한 것 같고요. 네. 그 중에서도 사실은 이제 제가 7월 초에 대통령 그 취임 한 달 됐을 때 네. 오찬을 야당 대표들 아. 오찬을 했었었는데 네,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었는데. 예, 그때 당시에 이제 사면 얘기가 굉장히 길게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렇구나. 당시는 검찰 독재의 가장 큰 피해자, 사법적 피해자인 건설 노동자나 화물연대 노동자들에 네, 네. 대한 부당한 탄압에 대해서
야당 대표들이 짚었고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공감을 하면서 이번 사면은 생계형 민생 사면을 대폭 대대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곧바로 이제 노동자들에 대한 수용 실태를 바로 조사를 하라. 어떻게 이런 상황을 이제 과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사법부가 전국적으로 그런 탄압 일변도의 결론을 내리고 건폭몰이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그 대통령의 건폭몰이가 사법 처리로까지 이 곧바로 이어지는 상황이 돼서 대단히 비정상적이다라는 것이 대통령의 시각이었고요. 이재명 네. 대통령이.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곧바로 조치가 이루어진 것이 전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발표되진 않았지만 아무래도 이제 민생 기조를 굉장히 강조해 왔던 것만큼 네. 생계형 범죄에 대한 사면 많이 할 것 같은데 이것은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다수가 환영하실 거라고 보는데 네. 여기에 이제 정치인 사면이라고 하는 부분은 또 다른 의미로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그렇죠. 취임 초에 곧바로 대규모 정치인 사면을 했던 사례는 많지 않기 때문에 저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네네. 이렇게 많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들이 약간 의외라는 생각도 들고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민 통합을 가장 중요한 기조로 계속 언급해 오고 있는 상황에서 네. 그런 통합적 기조에 따른 선택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심이 깊었을 것 같고요. 여러 부담을 안고도 오늘 오후에 국무회의에서 이제 모종의 결론을 내린다고 한다면 네네. 그 후과에 대해서도 또는 이제 국민적 논란 상황이 이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제 통합의 동력으로 만들기 위한 후속 조치들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실 정치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죠. 네네. 이 탄압 국면에 가장 많이 노출되기도 하고 네. 또 그만큼 큰 사회적 책임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국민들께서 잘 판단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뭐 대표님께 따질 건 아니지만 이게 정치인이라고 해서 정치 사범인 거는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정말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건 뭐 정치라는 게 타협도 해야 되고 못 본 척도 해야 되고 약간 눈 감아주는 거 뭐 당연히 뭐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보도에 나온 것처럼 일부 정치 인사들을 사면해 준다면 오죽했으면 뭐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송원석 그 비대위원장이 문자 네. 보냈던 그러면서 네. 스스로 나중에 철회했던 좀 황당한 철회가 안 될 일이죠, 그거는. 네, 취소할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네, 하여튼 네. 여러 가지가 하여튼 순간순간의 촌극인데 그때 보냈던 명단 보면 홍문종, 심학봉, 정찬민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네. 전 의원들. 이 사람들은 정치 사범도 아니에요. 그냥 뇌물죄잖아요. 비리입니다. 예. 예. 4년 3개월, 4년 6개월, 7년 확정을 받았어요. 이렇게 뇌물 딱 떨어진 뇌물죄를 받은 사람을 이런 사람들까지 포함시켜야 되는 건지는 솔직히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마도 네. 국민 정서가 굉장히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진영의 균형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계산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고심 생각도 때문에? 들고요. 네. 그런 상황 자체가 굉장히 안타깝죠. 사실 이번 새 정부가 내란 상황을 잘 극복하라고 국민들께서 만들어주신 조기 대선에 따른 정부인 것이기 때문에 네. 과거 내란 정권 검찰 독재의 여러 피해자들에 대한 사면은 저는 검토할 수 있다라고 보지만 네. 그런 이제 내란 척결의 발목을 잡는 국민의힘이 여전히 이런 사면권 문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이고 네. 자신들의 어떤 진영의 이익을 위해서 비리 정치인의 사면까지도 관철시키고 있는 형국은 참 납득하기도 힘들고 정서상으로 더더욱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맞아요. 예, 이 법감정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그래서 사실 이런 상황들 때문에 더더욱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 네. 국민들께서도 양가적 감정이 있으실 거예요. 저 사람 저렇게까지는 좀 너무한 것 같아. 네.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감옥에 있는데 정치인만 먼저 나오는 거 좀 말이 안 되지 않아? 여러 감정이 있으실 그렇죠. 텐데 네. 이런 국민의힘의 비리 정치인 사면 요청 같은 것들로 인해서 정치인 사면의 의미까지 더 퇴색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싶고 여러 후과들이 네. 잘 봉합되고 빨리 민생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진보당 입장에서도 여당과는 대화를 계속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당이 어떤 방향을
어떤 키를 쥐냐에 따라서 또 많은 영향을 적지 않아 받을 테고요. 일단 정청래 대표가 이제 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며칠 흐르진 않았지만 뭐 얼마 안 돼서 평가한다는 건 조금 이르긴 하지만 지금까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정청래 대표는 과거부터 뭐 법사위원장 그 시절 이전부터 네. 굉장히 파이팅 넘치는 대표적 정치인으로 잘 알려져 있고, 그렇죠. 뭐 어떤 분들은 강성파라고 얘기하고 어떤 분들은 사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번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도 그런 본인의 이미지를 극대화하면서 많은 국민과 당원들로부터 인정을 받으신 거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그 개혁의 칼날을 더 강하게 휘두르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잘 지키시는 것이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취임 이후부터 계속 통합 행보를 만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조기 대선으로 생긴 새로운 정부이기 때문에 새 정부가 여러 갈등 요인을 잘 헤쳐나가야 될 임무도 있지만 네. 내란 세력과의 이 싸움도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적 요구도 굉장히 뜨거울 겁니다. 그렇죠. 그 네. 부분을 뭐 협치라든지 통합적 행보 같은 것으로 잘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국민들의 우려도 없지 않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여당 지도부가 네. 또 다른 측면에서 돌파해 나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저는 역할 분담이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3대 개혁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더해서 저는 정치 개혁까지 좀 강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기존에는 다당제 정치 개혁이라고 얘기를 하면 주로 소수 정당들에 대한 배려인가 이렇게 네. 보여졌지만 지금 시기에는 아까 잠깐 언급하셨다시피 이제 국민의힘이 더 이상 정치의 주류 무대에서 존재할 수 없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이 없어진 공간을 이 민주당이 중도 보수로 차지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가진 소수 정당들이 함께 존재할 수 있는 다당제로 가야 건강한 민주주의가 재탄생할 수 있다. 그래서 정치 개혁은 단순한 소수 정당 뭐 배려 차원으로 그렇게 좁게 볼 문제가 아니라 네. 한국 사회의 보수 진영의 재편, 민주주의에 대한 재정립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점도 저는 같이 강조를 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굉장히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이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치 개혁이라는 게 이제 뭐 소선구제, 중대선구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네. 개혁 등등 있을 텐데 핵심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씀하세요? 일단 결선 투표제 도입, 결선 투표제. 네. 그리고 이번 다음 지방선거 때부터는 2인 선거구제는 더 이상 없어야 된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거대 양당이 나눠 먹기를 네, 하는 네. 선거구 획정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더라도 국민의힘이 무조건 한 석 정도는 얻을 수 있는 그런 선거제도였다면 이제 그런 거 바꿔야 된다. 그래서 다음 지방선거에서는 최근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이 한 16%대까지 떨어졌는데 그것이 그대로 내지는 그 이상으로 이 당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비례성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게 하는 그런 선거제도 개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교섭단체 요건 완화 같은 경우도 네. 뭐 소수정당이 교섭단체가 된다고 함은 또 다른 의미로 본다면 국민의힘이 빠르게 분열될 수 있는 네. 상황도 만들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각도의 분석을 통해서 이 여야 거대 양당 중심의 그 국회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는 계기가 늦어도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만들어져야 된다. 네. 국민의힘의 상황을 보면은 그 자리를 누군가가 대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어쨌든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 3대 개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진보당 입장에서 안타깝지만 정치개혁은 아직 이제 가로 열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정청래 대표께서 이제 평당원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신 상황이라서 이번에 지구당 부활에 대해서 강조점을 찍고 계시더라고요. 네네. 그런 부분들이 뭐 지구당 부활 하나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정치 개혁을 손보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한 의지를 드러내셨어요. 네, 어느 정도 좀 기대감을 갖고 계시는 것 같군요. 매우 필요한 일이니까요. 매우 필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정치개혁 가지고 거의 30분 얘기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나중에 한 번 더 기회를 네. 찾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얘기를 잠깐 해보면 이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국민의힘이 존재하고 지금 당대표를 뽑으려고 뭐 토론도 하고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좀 안 다룰 수는 없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첫 방송 토론회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함께 잠깐 보시죠. 마치 계엄에는 아무런 죄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무런 일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은 기본적으로 윤 대통령의 심정이 그때 도저히 국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망고의 역적이지 않습니까? 국민들한테 총뿌리를 겨눈 사람. 자기가 뽑았던 대통령 그 대통령 보고 망고역적이 되는데 무엇이 망고역적인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저 양측은 당내에서도 합이 이제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분당도 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서로 저걸 대화하는 게 아니잖아요. 각자 주장이고 거의 귀 막고 있는 수준인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국민의힘 내 전환길 전 소동이라고 표현할게요. 난동, 전환길 뭐 난동 난동 좋은 단어네요. 난동. 저 안에서 지금 김문수와 그 장동혁 그리고 뭐 조경태와 안철수 이렇게 해서 지금 갈라지고 있는데 스스로들 아마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우리는 대화가 불가능하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전환기 씨가 국민의힘 입당을 할 때부터 이런 상황은 어느 정도 예견됐다고 보는데 네. 당시 그 송원석 비대위원장 포함해서 상황을 관리하지 않고 방치했단 말입니다. 네. 이것은 국민 모두가 우려하고 있는 지점에 대해서 몰라서 그랬느냐 그렇진 않다고 보고 이런 상황을 이른바 극우가 이제 국민의힘이 주류로 올라서는 상황을 도저히 어떻게 관리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이다. 더군다나 김문수 후보가 지난 대선에서 어렵사리 대선 네. 후보로 발탁이 되고 41%까지 얻은 과정 자체에서 본인들은 약간 안도감을 내비쳤을 수도 있고요. 그 이후에 지금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도 극우 당원들, 극우 세력에 치우쳐 있는 당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네. 전환기 씨까지 두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네. 국민적 눈높이는 한참 벗어난 상황이고 이대로 가다가는 뭐 곧 망하는 수순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속도를 얼마나 빨리 가속화시킬지가 오히려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정청래 대표가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썼죠. 통합진보당 사례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정당 해산시켜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당시 통진당은 내란 예비음모 혐의, 내란 선동 혐의로 정당이 해산됐고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이 박탈당했다. 뭐 이제 아픈 부분입니다. 네. 네. 기억을 떠올리고 싶지도 않으시겠지만 2014년 12월 19일이었습니다. 헌재가 당시 인용 1, 기각 1의 의견으로 통진당을 해산시켰죠. 사실은 당시에 국정원의 정치개입 그걸 덮기 위해서 통진을 해산시킨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난무했고 사실 선진국에서 당을 해산하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여러 가지 네. 정치적인 논란이 극심했었습니다. 벌써 2014년이니까 10년 와, 넘었습니다. 10년이 넘었네요. 네. 아직도 기억이 새록새록합니다만. 그런데 딱 한 줄만 정하면 전해드리면 그때 헌재는 그거였어요. 지금 통진당의 어떤 목표나 활동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거였습니다. 물론 쭉 긴 글이 있었지만 헌법이란 숨은 목적이 예. 숨은 목적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헌법에 위배된다라는 그 같은 논리 기준에서 본다면 지금 국민의힘은 내란을 옹호하는 당이잖아요. 정말 10번, 100번 해산해도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정청래 대표의 말이 과언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방금 숨은 목적이라고 얘기했는데 당시 통합진보당은 어떤 행위를 한 것이 없습니다.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저당의 숨은 목적의 관심법을 발의를 한 것이고요. 그게 중요한 그리고 단어예요. 내란 음모 사건에 대한 그 형사 재판이 헌재의 판결 결정 이후에 나왔습니다. 2015년에 나왔어요. 네네. 그래서 내란 음모 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정당을 해산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최종 판결이 나왔는데 내란 음모가 무죄가 나왔고 내란 선동죄라고 하는 그렇죠. 애초에는 등장하지 않았었던 새로운 죄목이 나와서 결국은
당의 관계자 중 몇 사람이 말을 했다는 이유로 당 전체가 해산이 되어버리고 5명의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는 정말 황당무계한 반민주적인 사건이었죠. 그런데 국민의힘은 그와 다르게 이 1호 당원이라고 스스로를 일컫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을 행위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 지도부 일원을 포함한 상당수 의원들이 이것을 지금까지도 비호하고 있고요. 네, 네. 그 과정에서 서부지부 폭동 같은 그런 폭력 사태가 일어났는데 그 배후로 지금 대통령실과 윤석열이 지목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신혜식 씨 같은 사람들이 이제 본인이 네. 공익제보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행위가 일어났는지 일어나지 않는지를 놓고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 그렇죠. 그것만 놓고 본다면 뭐 그 정청래 대표가 말하는 것처럼 이거 100배 더 심하다라고 하는 말이 언뜻 들으면 맞는 말 같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자 하는 네. 것은 당시 통합진보당은 정치폭력의 희생양이었습니다. 이 박근혜 정부가 국정원 정치기획부를 만들어서 녹취록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조작이 되어 있었고 이것은 재심을 통해서 진상이 규명되고 피해자들이 명예회복이 돼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국민의힘을 미 주축이 됐던 지난 내란 상황을 놓고 보면 이것은 정치 이 폭력의 가해자인 거죠. 그래서 국민을 대상으로 당시에 정말 국민들에게 총뿌리를 겨눌 만큼 실제 총을 거녔으니까요. 예, 네. 그렇죠. 폭력을 가한 집단과 네, 네. 국가 권력에 의해서 정치 탄압을 받은 집단을 동일 선상에 놓고 계속 언급을 하시면 착시 현상이 일어날 수도 오히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 입장과 관련해서 네, 네. 좀 신중한 편입니다. 강제 해산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이 굉장히 예외적 상황으로 쓰여져야 되고 네. 그로 인해서 정당 민주주의라든지 표현의 자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훼손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고 이 강제 해산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정당의 위험성을 네, 없앨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있다면 그것이 네.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제 남은 것은 이제 국민들께서 어떻게 이 상황을 바라보시는 것인지 국민적 여론이라고 보고요. 불과 2달 전까지만 해도 41%까지 올라갔었던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지금 대폭 떨어지고 있는 네. 상황이고 이것을 빚어낸 것은 국민의힘이 여전히도 반성과 사과 없이 8개월 이상의 시간을 지속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께서 어떤 시점에서는 이 국민의힘의 해산 문제와 관련해서 뚜렷한 여론을 보여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의원님 확실히 그 양가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당시에 그 상황을 직접 겪으셨고 그리고 더군다나 그 당시 통진당과 지금의 국힘 내란을 실행한 그 당과 이렇게 일직선에서 비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부담되는 그런 상황이다. 가해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해산하는 게 맞나 그 부분은 조금 더 숙고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고 네, 그렇죠. 사실은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그냥 선택해주면 가장 깔끔하죠. 거기에 이제 한 가지를 덧붙인다면 헌법재판소가 이제 법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 곳이긴 하지만 네. 항상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는 국민적 여론을 살피는 과정이 함께 존재했었습니다. 거의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2014년 12월에는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켰던 헌법재판소가 1년 반 2017년 3월이죠. 네. 에는 또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 파면 결정을 내렸단 말이에요. 네. 거의 인물이 동일했습니다. 한 사람 정도 제외하고는. 네, 네. 그래서 이제 국민적 여론이 이 강제 해산과 관련해서는 결정적 요인을 미칠 수 있는 네. 국면이라면 국민의힘에 대한 이 이후에 어떤 처분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서 내란 옹호 세력들의 진실이 좀 더 규명이 네네. 되고 그 과정에서 내란 청산에 대한 국민적 요구, 심판에 대한 요구가 보다 뜨거워지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그것이 이번 하반기에 네. 충분히 뜨겁게 올라오지 않을까. 지금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난장판이지 않습니까? 네, 네. 뭐 속옷바람으로 특검에 응하지 않는 윤석열 네. 그리고
부부 동반 구속이 지금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네. 김건희의 수많은 죄행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국민들께서 더 이상 뉴스에서 저 정당을 볼 수는 없다. 그래서는 네. 안 된다라는 판단을 곧 하실 것 같습니다. 그 여론이 더 올라올 것이다. 지금보다 더. 물론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돼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의도 언더독이었고요. 진보당 김재현 상임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